경제학자의 이상적인 세계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시장 경제도 현실의 인간들이 운용하는 세계에서는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키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완벽하다면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지만 우리 지금 현실은요, 각종 분규와 가난, 불평등 등 분열 이런 것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실패한 시장 혹은 시장 실패는 왜 생길까요? 자,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벽한 경쟁 원리가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점과 두 번째 외부 효과 때문이다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완벽한 경쟁 원리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 있는 지와 자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런 거는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공유 자원이에요. 자, 이런 걸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에만 맡겨둔다고 생각해 보면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결과는 본인들 욕심에 의해서 과도하게 이런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곧 공유 재산은요, 곧 고갈이 돼서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함께 사용해야 할 이익을 사적 이익을 취할 용도로 사용한다면 본래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배분과 지속적인 성장이 크게 위협받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시장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요, 완벽한 경쟁 원리가 실현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 경쟁은요, 원래 의도했던 시장의 각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겉보기에 잘 움직인다는 착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우선 몇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완전 경쟁이 일어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제성과 경합성이란 말이 너무 어렵죠. 배제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배제성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극장에서 돈을 내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없으면 배제성이 작동이 되죠. 그런데 공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에게 숨도 쉬지 말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이렇게 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합성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어떤 사람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같은 시간대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경합성입니다. 한 사람의 몫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이 취할 몫은 줄어든다는 것이 경합성이죠. 좌석이 5개인 개인 자동차에 두 사람이 타게 되면 이제 세 사람만 더 탈 수 있어서 경합적인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곡에 흐르는 물을 몇 사람이 더 먹는다고 해서 내가 먹을 물이 줄어들진 않죠. 그래서 이런 계곡 물 같은 것들은 경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배제가 가능하고 경합적 소비가 일어나면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할 여건이 갖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 배제가 불가능하고 비경합적인 소비라면 가격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제가 불가능해서 누구에게는 판매하고 누구에게는 판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합이 없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소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퍼다 써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생산을 열심히 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꼭 필요해 생산했지만 일단 생산된 다음에는 배제가 불가능하고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방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군에 복무시켰을 때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방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면 세금을 냈던 만큼 차별적인 국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낸 만큼 비례해서요. 상상하기 어렵죠. 군사시설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해서 다른 국민들이 국방 혜택을 덜 보는 것도 아니어서 경합성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서비스지만 만약 민간기관이 국방 혜택을 제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체 국방 예산이 50조가량 필요했다고 했을 때 이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요. 다른 사람이 비용이 낼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에요. 또 국방으로 얻는 혜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혜택을 본다 해서 내가 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국방 혜택을 보아서 이제 10달만 국방 혜택을 보고 두 달은 1년 중에 2달은 혜택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국방 혜택을 보기에 노력하겠지만 사실상 이렇지 못하죠. 근데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정당한 가격을 내기를 원하지 않고 혜택만 생각한다면 결국 국방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합니다. 공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필요 상품과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이런 국방과 같은 상품들은요. 만약 이런 공공재를 시장경제 기능에 맡겨버리면 결국 공공재는 공급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또한 공공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의료보험을 내고 있지만 의료보험은 소득에 따라 내는 거지만 의료보험을 많이 냈다고 해서 의료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낸 사람도 소득이 적어서 의료보험 조금 낸 사람도 의료 서비스는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의료 서비스를 민관화 안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근데 이런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공공재를 시장 경제에만 맡겨둔다면 아무도 그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공공재들은 국가나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완벽한 경쟁 원리가 되진 않는 거죠.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란 어떤 사람의 행위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좋든 싫든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 중에 고등교육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고등교육 과정을 선택했죠. 대학에 오신 거죠. 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이상을 실현하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기대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고등교육은요, 교육 수혜자만 이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사회 전체에 이득을 주죠.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기업이 부담해야 할 교육 비용을 낮추고요, 새로운 생각과 창조적인 발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자, 훌륭한 교양을 갖고요, 정의를 추구하고 질서를 사랑하고 불의에 한거에 주저하지 않는 시민을 더 많이 길러냄으로써 역사를 진보시키죠. 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추구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사회 전체는 이득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시장에 맡겼을 경우 바람직한 수준만큼 공급되지 않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만 얘기한다면요, 고등교육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그 수혜자 중심의 교육만 고집한다면 뭐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또 창의적인 과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각종 심화 과정을 할 이유가 약해지죠. 수혜자가 원하는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원하는 직업 지향적인 교육이나 인적 요소를 공급받기 원하는 기업의 입맛에만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교육 기간과 비용을 모두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해서 여타의 교육 경쟁 기관을 물리치고 이익을 취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그만큼 바람직한 외부 효과를 획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와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부 경제와 구별되는 뜻으로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피고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피고라는 학자가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배출 부과금을 시행하도록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종류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자는 뜻이에요. 자,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사실 환경을 오염시키고자 지구를 파괴하고자 운전을 하진 않아요. 저도 운전해서 출퇴근하는데요. 또 출퇴근을 목적으로 내지는 생필품을 실어 달릴 목적으로 운전을 하죠. 그런데 운전 중에 자동차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을 하죠.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어서 큰 문제죠. 결국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면 그만큼 인류를 위기로 내몰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운전자 스스로에게도 불이익이 되죠. 그런데 이 같은 결과는 직접적이진 않아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가 몇 시간 더 운전한다고 해서 당장 호흡기 질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둔다면 사람들은 편리한 자동차에 더 저렴하지만 환경을 더 많은 오염시키는 연료를 채택할 것이고요. 공급업자들도 원가를 올릴 우려가 큰 배기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서두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경유가 휘발유보다 좀 더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더 큰 세금을 부과하고요.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에 주류세, 그러니까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 비중이 좀 더 높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한 경쟁 상태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쉽게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이동통신사 수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알뜰폰까지 해도 5개 정도밖에 없죠. 또 인삼 같은 건요, 극소수의 기업이 독점해서 공급하죠.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운영 원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자연적인 독점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몇몇 기업들이 주된 공급자의 지위를 단단하게 굳히기도 해요.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경우 다른 경쟁자가 경쟁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핵 발전소를 보유할 경우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해당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핵 발전소를 보유하려면 크나큰 비용이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요. 또 더 많은 핵 발전소를 사회가 용인할지도 의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비핵화 선언으로 이제 핵 발전소를 점차 감소시키고 있어요. 자연 독점이나 독과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격과 수량을 조정할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급 주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격이 이러한 이 수량을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격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공급량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비싼 가격에 더 적은 수량을 시장에 내놓아서 공공의 이익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 중에 어느 한쪽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비대칭적 정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경우 순수한 시장 경제 하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모두 자동차 보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수리 비용을 보험사가 다 물어준다면 부주의한 운전 태도로 방해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죠.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는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유인 체계를 갖춤으로써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시장의 실패는요, 자유방임 시장 경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에 정부의 개입이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혹은 차입과 각종 규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정부 규제 생각해 보면요, 부동산 규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있죠. 대출 비율을 LTD, DTD 해서 40%만 준다고 규정한다거나, 아니면 1가구 2주택의 세대에는 대출이 전혀 안 되게 한다는 이런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들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예고요. 마스크 오부제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의 공급량을 정부에서 규제해서 수요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에 그 생년월일 끝자리를 맞춰서 일주일에 2장씩만 공적 마스크라고 이렇게 명명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도, 정부 규제하에 판매하는 것도 이런 그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요, 완전한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경제가 병존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정부의 개입이 전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정부 실패란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규제 활동이 결함을 안고 있어서 원래의 정책 목표나 규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적인 편익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정부의 개입이 순전히 이익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개입으로 인한 이익이 비용보다 더 커야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정부 규제의 한 일환으로서 그 시장 경제에서 정부 규제의 한 일환으로서 게임 규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게임 규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실제 지금 게임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정부 규제의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한 일환으로서 게임 규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볼 텐데요.
어, 토의 주제는 최근 개정된 온라인 게임 규제 완화 현황을 조사하고 성인용 웹보드 시장의 정부 규제는 합리적인가, 적정 수준의 규제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시장 경제 측면에서 한번 토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성인용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우리는 삼을 건데요. 모든 게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요. 제2 규제의 강도가 센 성인용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얘기할게요. 먼저 성인용 웹보드 게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성인용 웹보드 게임이란 하나의 보드판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게임을 웹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게임이 바로 성인용 웹보드 게임이에요. 게임판 위에 진행하는 게임류로 고스트, 포커, 장기, 바둑 같은 것들이 있죠. 게임머니가 실제로 환전되지 않은 도박과는 다르지만 쉬운 접근성과 중독성, 그리고 불법 환전 가능성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정부 규제를 받고 있어요. 자, 이제 바다 이야기 사례로 침체된 우리 성인용 온라인 웹보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의 게임 시장은요, 바다 이야기라는 깊은 구멍 속에 발이 빠진 채 10년 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위 대박의 꿈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성취하겠다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게임 산업을 바라본 사회적 시선도 싸늘하게 식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다 이야기 충격에 빠진 사이에 전 세계의 게임 시장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2006년 4조 달러였던 글로벌 온라인 게임 시장은 2012년까지 6배가 넘게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 국내 게임 시장은 2005년을 정점으로 2007년까지 5조 원까지 내려앉았다가 2012년 9조 7천억 원까지 회복됐어요. 2005년에 8조 6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웹보드 온라인 게임 시장은 너무도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가상을 탕진하거나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를 손쉽게 게임 탓으로 돌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바다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만큼이나 뚜렷하게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의 성인용 온라인 게임 시장을 사행성과 한탕으로 몰아가죠. 양적으로만 정체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암흑기에 놓여 있어요. 성인용 온라인 게임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활동적이지 또 않긴 해요. 성인이 즐긴 여타의 스포츠처럼 긍정적인 투자도 하지만 한편으로 도박을 연상시키거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용 온라인 웹보드 게임은 한국인 정서상 화투나 포커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박처럼 보여요. 이런 외형적인 문제 때문에 성인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고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8년 1월 일주일간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규제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자, 게임에 대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게임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게임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비율이 84%나 됐어요. 게임 규제에 있어서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기본적으로 게임 규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성인용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는 세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요. 월 금액 규제 50만원, 그리고 1회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베팅 한도 5만원, 그리고 1회 10만원 이상
그 게임원이 잃었을 때 24시간 동안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1회 손실 한도, 적금 금지 규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게임 규제는 동의를 하나, 이 세 가지 규제는 조금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2018년도에는 이 세 가지 규제가 다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2020년 3월에 1회 손실한도, 즉 1회 접근금지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폐지가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1 금액 월 구매 한도 50만원과 하루 1회 베팅 한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가 5만원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즉 근본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규제는 동의하나 게임 규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지금 요 내용이 웹보드 규제 완화안 2014년부터 쭉 정리된 삼성증권에서 정리한 그런 표예요. 지금 2020년에는 1회 손실한도, 제가 말씀드린 그 1회 접근 금지 규제가 폐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성인 게임에 대한 사행성 여부는 항상 사회적 감시 속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인용 웹보드 게임에 대한 현재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특히 2018년도 여론조사에서 그 1회 접근 금지 규제, 즉 1회 손실한도 규제가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었거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게임 산업 바다 이야기는 큰 교훈을 줬어요. 규제는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정말 적정 수준의 규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지금 이 성인용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두 가지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월 구매 한도와 1회 베팅 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것이 방법론적으로 좋은 것인지, 적정선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시장경제 측면에서 한번 토의를 해보는 것이 바로 경제 분야에서 토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요 다음 주 목요일 11시 50분까지 캔버스에 800자에서 1000자 정도 적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학습한 내용이 경제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첫 번째 절에서는요 경제적으로 따지기 절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그리고 시장 균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이나 기회비용, 효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시장경제는 뭐라 그랬어요? 공급과 수요가 가격에 따라서 수량이 바뀌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교환을 하며 이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경제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실패는 왜 일어난다고 했죠? 완전한 경쟁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이런 시장 실패를 방지하려는 또는 시장 실패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한 사례인 성인용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 내용을 과제로 하실 것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